예, 반갑습니다. 아까 분위기가 되게 딱딱했는데 구철모 교수께서 재미난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좀 원래 우리 호텔 관광대 조금 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관광 도시와 스마트 관광 플랫폼 정책 및 법적 이슈로 발표할 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광에서 그 우연성이라고 하는 세렌디피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계획에서 저는 개회사하고 종합 토론만 할 계획이었지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 약간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은데 그 정공주 본부장께서 지금 코로나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노쇼로 할까 하다가 이 제목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유일하게 또 스마트 관광 세션인데 이 이슈를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다 또 구철모 교수께서 하셔서 제가 30분 동안 급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30분 동안 급조한 자료를 30분 동안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자체는 뭐 제가 급조를 했지만 사실 상당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는 과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 몇 장 가지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법, 정책, 규제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사이사이 넣어놓은 그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놓은 그림들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그 표지석이 이제 저희 호텔관광대학 앞에 있는 표지석인데 지금 표지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밑에 보시면은 경희 호텔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전문대학 시절의 표지석인데 생각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라는 내용은 똑같죠. 지금 이 표지석 이 사진이 90년 11월 23일 날 표지석 제막식 할 때 사진인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경희대학교 처음 왔을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표지석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오늘 이 심포지엄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를 잘 쫓아가지 못하는 법이나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아까 이제 또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또 그것이 우리를 또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는 상당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중심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사진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 분이 지금 그 돌아가신 학원장님이시죠. 학원장님께서 제막식 때 직접 오셔서 우리 호텔 관광대 설립을 축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 또 스마트 관광 플랫폼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 텐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관광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스마트 관광이 뭐지 하고 쭉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연구를 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 10여 년 사이에 스마트 관광이 이제 관광의 새로운 그냥 패러다임이 돼버린 게 아닌가.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목적지를 찾아서 갈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지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그 목적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유럽에서 이제 자동차로 여행할 때도 보면은 어떤 도시를 찾아갈 때 그 도시 이름 보고 찾아갔는데 더 이상 그 도시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게 되면 사실은 이미 자기가 그 도시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관광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관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관광 안에 이미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진으로 이제 메타버스 전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메타버스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구철모 교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이 관광의 변화는 이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전통적으로 관광을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여행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요즘에 이 관광 트렌드는 트렌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여가는 게 트렌드인데 제가 보기에 요즘에 이 여행자들은 그런 트렌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트렌드를 만들고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단체로 쫓아다니는 걸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든든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새로운 또 바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을 자기 직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저는 어떤 혜택 아닌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발렌시아의 학회에 다녀왔는데 학회 간 사이에 제가 회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온라인으로 유럽에서 회의를 한다는 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노트북 접속해서 줌 켜고 바로 제가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줌으로 회의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이렇게 회의하는데 전혀 이상함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가져다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관광업에게는 또 새로운 또 기회,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관광을 통해서 뭔가 사진 같은 거 자꾸 찍어서 올리는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딸기 빙수 뭐 이런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예. 저것도 이제 뭐 자리가 없어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뭐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구글맵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구글맵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내국인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결국은 우리들만큼 어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죠. 제가 이제 뒤에서 스마트 관광 플랫폼 얘기 잠깐 하겠지만 그 외국인들은 이제 구글 맵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하는 게 드팩토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구글 맵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맛집이 됐던 뭐 즐길거리가 검색되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뭐냐 우리 내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이 뭐 거의 1위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여행 선택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볼거리, 먹거리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볼거리, 먹거리 즐기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이제 이런 여행 패턴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서부터 이제 뭐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지인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섞이는 오늘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보면은 그동안에는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현재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존재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관광객들은 주로 패키지 관광으로 와서 관광지에 정해진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정해진 관광지에 방문을 하고 또 정해진 식사를 하는 곳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단체 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지인들하고는 섞이지 않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의 등장 또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이제 섞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도 현지인처럼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관광에서 발생하는 오늘 초반에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관광진흥법만 가지고 얘기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거죠. 관광객들이 현지인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들을 현지인처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호텔에 가보면 호텔이 인적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인적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한 뭐 6성급 호텔도 있지만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를 중심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크인 키오스크로 다 바뀌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숙박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서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여행지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나왔고요. 그리고 잠깐 또 얘기 나왔지만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메타버스가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시는 거는 서울관광재단에서
UI 아태총회를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적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북이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이렇게 선포는 할 수 있는데 선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에서 우리가 관광을 좀 지켜볼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호텔관광대학에 온 지가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12, 13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호텔관광대학에 오기 전에 제가 바라보는 이 호텔관광은 경영학에서의 어떤 관점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영학에서는 보험업, 금융업, 제조업 하는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저는 관광이나 호텔이 하나의 경영학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산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과대학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호텔 관광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을 막론하는 정말 거대 담론이 존재하는 학문이고 이런 호텔 관광 대학 관점에서 봤을 때 경영학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고 그 경영학에서 제가 전공한 MIS는 특히나 또 메이저도 아닌 또 마이너한 또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관광이라고 한다면 관광지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만으로 국한해서 생각을 했다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여행의 중간 또 여행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관광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광산업의 어떤 그런 업의 정의를 새롭게 좀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관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산업을 전부 다 이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써놨습니다만 모든 산업을 관광으로 통합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이 심포지엄의 주제인 새로운 정책, 새로운 법,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스마트 관광 도시 잠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 관광 도시를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체부에서도 마침 그맘때 스마트 관광 도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먼저 얘기한 건지 문체부가 먼저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스마트 관광 도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문체부에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또 정의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조금씩 이제 상이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스마트 관광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들이 현지인처럼 사는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오버 투어리즘이나 또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같은 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도 몰리고 관광객들이 현지인들과 섞이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어떤 경험을 증진시키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요소 같은 것을 좀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난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인구 감소라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수나 어떤 인프라 같은 게 어렵고요. 따라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 소멸의 어떤 이슈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을 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또 이런 인구 소멸의 이슈에 있어서도 스마트 관광을 가지고 스마트 관광 도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좀 내린 게 해외에서는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라기보다는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시 안에 이미 관광 개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스마트 도시는 이제 국토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이제 도시 개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지에서 관광객 경험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 개발을 보장하는 관광 도시를 저희가 스마트 관광 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부의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누적화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 발전시키는 관광 도시. 조금 다른 듯하면서도 결국은 뭐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저희 그 스마트 관광 연구소에서 스마트 관광 도시의 어떤 그런 일종의 프레임워크 이런 걸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매력성, 접근 가능성,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이라는 이 5가지 필라를 잘 챙겨야 되고 이 5가지는 각각 경쟁력과 포용, 혁신, 지속 성장, 상생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저희가 관광 시민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 시민은 거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도 이제 포함한 이제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 관광 도시라고 하는 것이 거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과연 스마트 관광 도시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 도시 성숙도 지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 스마트 관광 성숙도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어서 2020년도에 12개 도시를 평가했었고요. 또 올해도 한 50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이 뭐 일간 신문에도 났었고 최근에 이제 발렌시아에 다녀왔던 이유도 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또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을 간략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한 6만여 명의 거주민하고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240여 개의 이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순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이 스마트 관광 도시 관련돼서 이 5개 필라를 가지고 한국의 240여 개 지자체의 2년간 스마트 관광 도시 지표를 저희가 점수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센세이션한 걸 좋아해서 1등서부터 240까지 신문에 쫙 발표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조사를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조사회사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난리 난다고 그래서요. 언론에는 상위 한 10개 정도만 발표를 했었죠. 근데 2022년 한국에서 스마트 관광 제일 잘하는 도시는 현재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강남구가 제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점수로 봤을 때는 70점이 아직 안 됐어요. 개선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이제 만들 때 참고했던 것이 이제 유럽에 보면 유러피안 캐피탈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 수도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내용하고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제 완전 진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유럽에서 스마트 관광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 도시 또는 뭐 스마트 투어리즘 데스티네이션 뭐 이 정도 표현을 쓰고 있죠. 앞으로 스마트 관광 도시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가라고 좀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예전과는 달리 안전이나 또는 위생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 연구소에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이 비대면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순위를 발표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관광 빅데이터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동통신 데이터하고 내비게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데이터하고 소셜 데이터를 이제 버무려서 이걸 만들었었고 이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이 100선에서 그러니까 1등을 한 상당히 안전한 도시인 거죠. 그 100등을 한 곳이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에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그 도시 그 마을 입구를 막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저희가 100개 도시를 발표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1등한테 빼고 99개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거 누가 보나 싶은데 상당히 이런 것들 발표하면은 관광객들이 민감하게 좀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관광공사가 이제 SK텔레콤과 같이 만든 건데 혼잡도를 가지고 실시간에 혼잡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저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혼잡한 지역에 가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이런 관광 빅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해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UNWTO 뉴스레터에 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 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 선정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하는데 스마트 관광 도시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20년도에 인천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수원이 선정이 됐고 저희가 KTTP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수하고 이제 대구 수성구가 21년에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아까 우리 경영정보학회 학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통 연계형, 관광 명소형, 강소형 해서 6개가 또 선정이 됐고 올해 뭐 한 10개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10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뭐 지금 3-4개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관광 도시가 정부에서 한 35억, 또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한 35억에서 한 70억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70억 정도의 규모로 관광객들의 경험을 증대시키고 거주민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카드사나 뭐 이런 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세계 100대 데스티네이션에 서울하고 제주도 정도의 2배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올수록 서울하고 제주도 또는 뭐 부산 정도만 붐비지 다른 데들은 이제 붐비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여러 가지 매력 있는 관광지를 뭐 해외에도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도 좀 찾아가고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5분 남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 정책 및 법적 이슈라고 했는데요. 제가 뭐 법이나 정책과 관련된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몇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적기 조례라고 뭐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자동차 사고 내지 말라고 저기 앞에서 빨간 깃발 들고 시속 뭐 한 20km 미만으로 가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관광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나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적기 조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 시대에는 저랬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사고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올해 저희가 서울관광재단에서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과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깨달은 점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스마트 관광 플랫폼 얘기 많이 나왔는데 모든 산업이 제가 보기에도 점점 이제 플랫폼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플랫폼이 되면은 플랫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블랙홀처럼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반 기업들, 민간 기업들 플랫폼으로 변하려고 하는데요. 이 서울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고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 공공의 역할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일단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정의를 했고요. 사실 플랫폼은 오프라인 플랫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행자 안내소 같은 데는 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특화를 했고요. 그만하라고 자꾸 뭐가 이렇게 뜨네요. 스마트한데. 뭐 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광객과 거주민의 관점에서 좀 같이 좀 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소유주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로 나눴고요. 또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서비스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고 좀 나눠서 이 4가지 플랫폼을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이 서비스 중심일 때는 사용자가 일반 관광객 B2C가 되고요. 데이터 중심일 때는 이건 주로 관광객보다는 일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자의 어떤 특성 이런 것 같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산업계 한 10명, 또 학계 한 10명 해서 인터뷰도 좀 저희가 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달은 점이 뭐였었냐면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공공 쪽에서의 플랫폼은 아무래도 공익성하고 이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었고 민간 플랫폼은 수익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뻔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결론으로 나왔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관광 도시로 선정된 인천이나 수원 또는 이런 것들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이 민간과 공공이 같이 결합한 형태의 지금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런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공공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은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치수원이라고 해서 수원이 만든 스마트 관광 플랫폼, 인천 이지라고 해서 인천에서 만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약간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각각의 플랫폼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공공이 갖는 특성과 민간이 갖는 특성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가져가려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좀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렇게 플랫폼들이 가져가야 되는 성격이 다르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이용 대상객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인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서울관광재단이 주로 서비스죠. 그럴 때는 뭐 최초 이용자나 간헐적인 이용자, 그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관광 소외 계층 또는 뭐 지역 시민이나 거주민이 활용하는 게 좋겠고 공공의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거주민이나 관광객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반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데 쓸 수 있겠고 또 민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갖는 개별 관광객 내지는 또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의 그 서비스와 데이터에 따라서 각각 가져야 되는 어떤 기능이 저희가 다르다고 좀 정의를 했는데요.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편의나 이용자의 경험 증대, 또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6가지의 어떤 특징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봤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서도 데이터 중심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광 목적지의 경험을 얘기할 때 6A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6A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다국어 서비스나 또 이용자 참여 데이터 이런 걸 포함해서 총 13개 정도의 범주로 이것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한 거는 저희가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있으면 또 데이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와 데이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관광객들과 이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런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지 내국인 600명, 그다음에 외국인 한 600명 정도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접근성 중요하다는 얘기 나왔고요, 정보성 중요하다는 얘기 좀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어떤 최신성을 더 중시하는 특징이 좀 있었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내국인들은 이미 이런 서울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없어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개별 플랫폼들이 되게 많죠. 따라서 조금 더 자기한테 개별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거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비짓 서울이나 비짓 코리아에 접속을 했다면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설문조사한 데서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어떤 단기로서 민간하고 공공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하면서 각각의 해야 될 일을 좀 살펴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이 좀 같이 엮이면서 또 그거에 따르는 어떤 법이나 정책이나 규제가 같이 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정공주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셨으면 더 재미있는 살아있는 플랫폼 얘기를 하셨을 거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노쇼보다는 제가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마트 관광 얘기, 또 스마트 관광 도시 얘기, 또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오늘 뭐 요 세션 이후에도 여러분들 저희
뭐 연구소나 또는 뭐 구철모 교수님께서나 또 여기 계신 오늘 저희 호텔관광대학의 교수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또 보내시고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번 주에 상 받은 경희대학교 성원석 교수입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정남호 학장님께서 스마트 관광 주제로 굉장히 좋은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도 평소에 이 스마트 관광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각 국의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경쟁력 평가 지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지수가 반영이 돼요. 우리 정남호 학장님하고 저하고도 관광공사랑 같이 그 경쟁력 지표 만드는 그런 과제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실행을 거의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관광 관련된 경쟁력 지표에 안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위생 관련된 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이나 위생 관련된 지표가 이제 저희가 가중치를 주는데 그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포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의 이슈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그리고 관련된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안전이나 위생. 그래서 앞으로 경제 포럼에서도 이런 관련된 그런 지표의 가중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것이 또 이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남호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스마트 관광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밀집도가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활용한다면 우리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광의 매력도나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에서의 그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며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불법이 뭐 나쁜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아직까지 법 제도가 사회 현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에어비앤비 경험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이 뭐 일종의 새로운 숙박의 한 형태로서 이 고객들이 그냥 싼 숙박료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과 같이 경험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서 그런 경험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지인들 같이 에어비앤비 통해서 집 같은 데서 현지인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해외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국내 관광객도 서울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런 관광에 대한 현상이 이런 법 제도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갈등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다 사태에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유에 대한 교통 서비스, 승차 공유 같은 것이죠. 강남역에 밤 10시 넘어서 택시 잡기 힘들고 그리고 택시 부재를 해제해서 해결할 거라고 뭐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자리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공유경제의 그런 컨셉이고 많은 경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광과 밀접한 그런 공유승차나 아니면 공유숙박이 그런 관광의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4차 산업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법 제도적인 것들이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택시 스탑,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것보다 우버 스탑이나 리프트나 아니면 이 공유 승차 서비스의 포션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관광지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빨리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었는데, 플랫폼, 우리는 딱 관광에 대한 플랫폼을 생각하지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의 영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찬반의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 법률이 지금 계류돼 있고요. 관련된 법률이 한 12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류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연구하고 있는 게임 산업이나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스포츠 베팅이나 아니면 스포츠 승부 예측 같은 영역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하니 여기에 따른 그런 제재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 산업을 굉장히 크게 보았을 때 이런 플랫폼 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OTT 관련된 문제도 있고, OTA에 관한 문제, 과연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 그 호텔 산업의 현장에서는 하루에 객실당 수익이 거의 10,000원 뛰기라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 것뿐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왕서방이 곰 한 마리를 들고 다니면서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곰이 열심히 제주를 넘고 쇼를 하면 왕서방이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수금해가는 그런 형태를 전 느껴져요. 우리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곰이고, 우리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OTA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자를 벗고 수수료를 걷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게 플랫폼이라는 그런 사업이 물론 스마트 관광 측면에서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부족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공정한 운동장, 물론 OTT 관련돼서는 지금 플랫폼 관련돼서 이 법률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독과점을 막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의 그런 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관광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그런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련된 법률이 딱 잘라서 플랫폼 관련돼서는 관광 사업에 대한 법률은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전반적인 큰 제도의 흐름에 관광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넓은 의미에서의 뭐 금융도 들어오고 그리고 유통도 들어오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산업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발전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을 계기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의하면서 짧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